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알려진 우주에는 한 사람의 완전한 연인이 있으니 그는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19세기 미국의 대표 시인 월트 휘트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편의 시가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한 편의 시 뒤에는 우주의 연인, 시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대한 사랑과 위로를 건네는 두 시인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서로의 언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시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하는 공감과 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는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의 공동 저자이신 신경림 시인 모시고 아름다운 시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시로의 여행, 잠시 후 함께 하시죠. 시는 많은 마음이 짧은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제 마음속의 대변인 같아요. 그냥 삶의 소리? 세상은 아름답다를 늘 말하는 게 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TV 책방 북소리는 이 시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함께 여행을 가주실 김성신 평론가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봄과 시의 세계로의 여행 좀 잘 어울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훌륭한 조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따뜻한 봄 햇살과 또 새로 돋아나는 생명과 시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뛰죠. 네. 저희가 이렇게 들뜬 기분이 드는 이유, 바로 이분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의 저자이신 신경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평소 여행 좋아하시고 또 산책도 여행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네, 대중교통 타고 늘 이동하시고, 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꽃도 피는 봄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예, 봄이 돼서 꽃도 피고 그러니까 참 좋네요. 좀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네. 뭐 비 안 와, 더러운 대로 또 이대로 또 여행을 할 만한 그런 계절이죠. 얼마 전에 그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으로 현기영 선생님이 또 나와주셨었는데 두 분이 등산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같이 등산 다니죠. 그러시는구나. 네. 조금 더 젊을 때는 히말라야도 같이 갔었고. 그러니까 역시 산 좋아하시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이 얼굴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한번 이제 어디선가 뵀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뭐 건강한 편이에요. 예.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시에 대한 얘기 우리 나눠봐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하고. 그렇죠. 일단 작년에 사진 관집 2층, 사진관집 2층 이후에 네, 작품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창작 시집은 아니지만, 네. 신작 시집은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낸 시집입니다. 네. 시 작품도 요즘에 많이 쓰십니까? 그 시를 쓰시는 양이 그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조금 덜 쓰죠. 아무래도 훨씬 더 쓰죠. 옛날보다. 근데 작품은 덜 쓰신다 그러시는데 네. 그 저희가 만나는 작품들은 더 뭐랄까 밀도가 있다 그럴까요? 글쎄요. 더 감동이 크던데. 이제 옛날에는 10편 쓸 수 있던 거를 나이 먹으면 한 2편 쓰거나 3편 쓰고 그런 식으로 써야지 옛날하고 똑같이 많이 쓰고 또 좋은 작품 쓰고
그런 욕심 내면 그 잘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후배 문인분들이랑 저도 이제 교류를 좀 하게 되는데, 이제 영원한 현역 문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존경을 드리는 것이 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어느 순간에는 뭐 그 이전보다 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 신경님 그 선생님의 그 시를 보면 매번 나올 때마다 대단하다. 또 다음 시는 또 어떤 시가 또 나오실까 이런 것들을 예, 궁금해하거든요. 과찬 하시는 말씀이고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 그 밀도 같은 게 있으나 좀 젊을 때만은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 나이 먹어서 쓸 수 있는 시가 또 있으니까 나이 젊어서 쓸 수 있는 시가 있고 그리고 나이 젊어서 보는 세상이 있고 나이 많아서 보는 세상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것만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 그것을 다 시로 표현할 때는 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쓰는 거죠. 네. 특히 요즘에는 그 왜 세대 간에 말하자면 갈등이 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믿고 존경하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참 부재하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좀 버르장머리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인이 계시고 어른이 계신다. 그러니까 존경 드릴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경님 시인께서는 정말 뭐 많은 문인들 또 많은 또 독자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정말 어른으로서 이 역할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랬으면 좋으련만 아무래도 어른으로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거죠. 어른으로서. 예. 아유, 겸손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학창 시절, 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신경님 선생님의 시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성을 키우고 이렇게 자라왔던 그런 세대로서 굉장히 오늘 영광이고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볼 작품이 이 책입니다.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 이 책인데 이게 한국판이고요. 한국판이고 이게 일본판인데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본의 또 유명한 시인이시죠. 그렇죠. 다니카와 슌타로 시인과 다니카와 슌타로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인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하는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시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시 세계라는 것도 우린 잘 모르는데 아직 뭔가 아주 순진무구하고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나라가 달라도 읽어봐도 감동을 받는 그런 시대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시인과 일본 최고의 시인이 만나서 함께 이제 시를 쓰고 책을 내셨다. 이렇게 이제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면 최고의 시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얘기할 건 없고. 하여튼 또 국적이 다르지만 뭔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는 시인끼리 만나서 시를 주고받아가지고 이 시가 원래는 작년 초에 이제 일본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시인이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시를 20여 편 쌈 써보자. 그러면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했든 간에 나중에 어떤 시세계에 도달할지 그것이 참 궁금하고 그것도 또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 둘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또 그 점에 가서 도달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엔 좀 과연 이것이 될까 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 나름으로 또 재미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또 한일 복잡한 관계가 생겼잖아요. 그런 관계가 생기면서 우리 시정 오고 가는 시정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나름으로 또 드라마틱한 대신 재미있는 시도 됐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국적이 다르지만 시로 어쨌든 통할 수 있고 시인이라는 거는
이제 언어는 다른 언어로 서로 시를 쓰지만 그 시를 통해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거죠. 네. 첫 만남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날 네. 그건 이제 제가 일본에서 번역 시집을 일본말 번역한 시집 냈을 때 그 다니카와 준타로 선생이 그 짧은 글을 써줬어요. 책지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서 일본에서 만나서 공개 토론은 아니고 네. 공개 뭐라 그러나 그 대담 공개 대담을 한번 했어요. 네.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문학 얘기 아주 좀 간단간단한 그 쉬운 얘기들. 그러다 또 작년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저희 파주 네. 그 북극 페스티벌에서 네. 거기서 또 한번 대담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 대담 뭐 특별히 의미를 두고서 한 대담은 아니지만 그냥 대담을 글로 엮어본다면 의미 있는 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들.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가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종종 최근에 만나셨으니까 좀 남다른 친분도 생기셨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냥 지나간 사이가 아니죠. 서로 대담도 했고 또 대시도 주고받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대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 그 일본에서는 몇 사람이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시를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짓는 그건 이제 그건 그리고 그걸 이제 연시라고도 하고 지금 이제 대시 말씀을 하셨는데 두 사람이서 함께 이제 시를 완성시켜 나가는 주고받으면서 예. 근데 사실 우리 그러니까 문단이나 우리 문학에서는 사실 좀 생소한 방식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작업들을 처음 해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선생님께서도 처음엔 어떠셨습니까? 저도 처음이어서 좀 생소해서 낯설었는데 네. 그 해보니까 또 그 나름으로 재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재미가 있으시던가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시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더해져서 상대가 또 생각하는 것이 거기 이제 나오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그렇지. 예. 그러면서 어떤 처음에 출발했던 데서 딴 데로 처음에 출발했던 것하고는 거의 짐작도 못하던 그런 데로 이렇게 시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짐작하지 못한 쪽으로 그렇죠. 이게 시가 움직여가는 거. 이게 시가 하나의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죠. 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정말 반열에 올랐다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새로운 형식에 도전하기가 사실 쉬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좀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좀 아무래도 대시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도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수락하셨나요, 제안에? 한참 있다가 수락을 했죠. 고민을 좀 많이 하셨군요. 고민까지는 선생님. 아니고 생각을 좀 했죠. 생각을. 그러니까 많은 시인분들이 시를 쓰시는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본인들의 시를 쓰실 때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언어의 조탁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두고서는 계속 이렇게 갈고 닦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즉흥적으로 그렇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일필휘지 확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림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저는 올해 좀 오래 보시는 편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심리적으로 안 해보시던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지금 왜냐하면 저쪽에서 보내왔는데 네. 이쪽에서 막 몇 달씩 몇 년씩 그건 볼 수가 아니죠. 없지 않습니까? 바로 써서 보내야 바로바로 되니까. 대답을 해줘야지 그 맛이 있는 거지. 혼자 오래 끌고 있으면 그 맛이 죽죠. 그 바로바로라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글쎄 기간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다니카와 준타로 선생보다 내가 더 오래 걸렸죠. 더 망설이는 성질이에요. 예. 그 전혀 평생 써 오시던 그 시를 쓰시는 방식, 그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신 건데, 그렇지. 그래서 더 재미가 있으셨겠군요. 그렇죠. 예. 이래도 되겠구나 이런. 그러셨군요. 또 하나 저 궁금한 것이 그 일본엔 그 시만 쓰는 그런 전업 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도 나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하고 좀 다르게 또 젊은 시인들이 시만 써가지고 사실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그거 구조가 없죠.
그러니 특히 일본은 시집을 이렇게 상업 출판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몇 천 있겠지만 전체로 없고. 일본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집이 안 팔립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안 팔려요. 한국은 그 시집을 상업 출판하는 출판사도 있고. 네. 그래도 몇몇 시인은 상당히 잘 나가는 시인들이 있거든요. 네. 함께 작업을 대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이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시인의 작품을 많이 읽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고 예. 우리가 일본 시를 접할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 몇 편을 구해서 읽어봤죠. 그리고 그 사람 그 다니카와 슌타로 선생에 대해서는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컨대 한국 쪽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걸 좋아하고 그 다니카와 슌타로의 아버지도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는 한국 이 고전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좀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니카와 슌타로 선생의 시를 몇 번 구해서 읽어봤죠. 네, 어떠셨습니까? 읽어보셨을 때? 아주 순진하고 말하자면 순진 무구한 이 시정신이야. 그래가지고 참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총 이 책을 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이 6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지금 보면 24편의 시를 지금 이제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대시 작업을 해나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직접적으로 준비한 건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본격적인 준비만 6개월 정도 걸리신 거고 그 이전에 이제 몇 년 동안 교류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하고 나하고 또 통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시를 쓰는 그 말은 국어는 다르지만 정신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 깨달았던 거죠. 그래도 이 사실 처음에 문을 열면서도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예민한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아직까지도 복잡하고. 그것들이 그렇죠. 복잡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집에서는 조선백자 항아리라는 시를 통해서 슌타로 시인이 먼저 그 역사의 아픔을 꺼내셨고 선생님께서는 또 소나무 동백이라는 화답 시로 대시를 통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다니카와 슌타로 선생은 네. 그 백자 항아리 꺼내면서 한국에 대한 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 같은 거. 뭐 사랑이라고 또 애국에 대한 사랑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애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애착, 뭐 그런 거. 이 대시의 첫 시작이 그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더 의미가 전 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봤거든요. 네. 아마 그 대시를 처음에 그 대목으로 시작한 거는 바로 그 다니카와 선생의 시 정신 같은 것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작업 도중에 세월호 네. 사건도 있었고요. 이것 또한 두 분의 어떤 대시에 있어서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그 시기쯤에는 어떤 식으로 시에 좀 성향이 정말로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더군다나 애국 시인하고 대시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그런 비극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견딜 수 없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못 견다고 그러는데 그 다니카와 선생도 똑같이 내 슬픔, 내 절망감 이런 데 동참해주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했죠. 그런 아픔에는 사실 내 나라, 그렇죠. 네 나라가 없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공통점들도 발견하셨다라면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게 다르구나 하는 점들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나 하면 보면 일본 시인들의 전체적인 경향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사회 참여적인 그런 시나 이런 것들을 일본 시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또 반면에 이제 한국 시인 분들은 사실 이제 이 굴곡진 역사, 뭐 독재 정권과의 그 문제라든지 민주화 문제라든지 이러한 그 역사적 문제들을 지식인의 일원으로서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골방에 앉아서 그냥 뭐 인간의 내면이나 탐구하고 이럴 수가 없는 이제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와 이렇게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쓰시게 됐지 않습니까? 또 그 신경림 시인께서는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시고, 근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어떻게 그 두 분이 만나시면서 그 좀 너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역사적인 맥락 쪽에서 그렇죠. 다르구나 이런 점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시는 뭐가 가장 다르냐면 이 역사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화하지 않고서는 좋은 시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담이 일본 시인들한테는 없죠. 그것이 우선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슌타로 시인께서도 이 신경림 시인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던가요? 예. 이해하죠. 그러니까 한국 시인들의 어떤 예. 정황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근데 일본 시인들이 한국 시인들처럼 어릴 때 네. 청소년 시절에 말을 빼앗긴 예. 이런 경험을 가져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계에 아무도 없죠.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뿐이고 시인은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 시의 차별성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책 중간에도 보면은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선생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좀 들려주세요. 선생님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나요? 다니카와 슌타로 선생하고 저하고 나이가 4살 차이인데 누가 더 그 양반이 더 위죠. 4살 차이인데 네. 똑같이 태평양 전쟁 전후에서 여기 이 땅에 산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니카와 선생이 우리 같은 그런 세월을 살진 않았잖아요. 자기 나라 말을 못 쓰고, 네. 자기 나라 이름을 못 쓰고, 그러면서 살진 않았거든요. 그런 아픔을 알죠. 그런 아픔을 알고, 저한테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겪은 그런 그 아픔 같은 것을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를 하죠.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쯤 태어나셔서 네. 뭐 6.25, 그렇죠. 4.19 이런 역사적인 그것도 더구나 격변에 6.25, 4.19 이런 것도 일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어떤 그런 살아오신, 또 자라오신 그런 배경들, 사회적인 사건들이 선생님 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그렇죠. 시를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게. 네. 시대 정신이 많이 배어있는 예. 시들이 그래서 태어날 수 있었군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에는 24편의 대시, 서로 가장 마음에 드는 시 5편, 그리고 에세이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슌타로 선생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시가 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겨울밤, 눈무, 또, 글쎄,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선생님은요? 나는 준타로 씨의 시 중에서 가장 재미난 게 20억 년 만에 고독.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라는 아저씨가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뭔가 무겁게 이 세상의 얘기를 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시, 뭐 이런 거. 마치 그러니까 시로 쓴 자화상 같은 그런 시였나 보죠. 예. 네. 가벼운 시도 많고 무거운 시도 많고 그래요. 이게 아주 다양해요. 이 책을 보면은 슌타로 시인께서는 이제 선생님의 시 중에서 겨울밤, 또 갈대,
그리고 낙타 이런 이제 작품이 가장 자기는 인상 깊었고 좋았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1955년도에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그러면 60년 등단 60년. 그렇죠, 60년. 예. 이 수많은 시를 지금까지 남기셨는데 그 가장 애착이 가는 시 한 편만 한 편만? 뽑으시라면 예,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시 중에서 어떤 시를 글쎄, 어려우실 것 고르시겠어요? 같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한 편만. 뭐 일부러 굳이 뽑으라면 낙타를 뽑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낙타. 글쎄요, 뭐 지금 내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느낌을 주니까. 젊어서 썼던 것보다는 지금 늙어가지고 늙어 있는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거죠. 네. 저는 낙타라는 작품이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선생님의 시들 중에서 한 편의 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의미가 각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어떤 선생님 시의 어떤 전환점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령 이제 가령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그 바라보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또 좀 그 변함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낙타는 뭐 떠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삶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사실은 또 살짝 죽음에 관한 어떤 그 뉘앙스도 느껴지고 말입니다. 근데 마치 그러니까 그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시, 뭐 말하자면 이렇게도 보이는데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너무 고마운 해석인데 예. 그냥 그거 나로서는 그냥 늙어서 사는 요즘 같은 내 심정, 내 심정을 그냥 표현했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낙타라는 시를 보면서 네. 신경림 시인께서 정말 그 위대한 시인으로서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사실 느낌까지도 가졌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또뭐 계속 선생님께서 시를 쓰시니까 더 엄청난 작품들이 네.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기대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작품 중에서는 낙타가 좀 그런 맥락이 있어 보이거든요. 시인이나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더 좋은 작품을 쓰기를 바라는 거니까. 네. 선생님께서 쓰신 그 주옥 같은 정말 작품 하나하나 중에서 또 낙타를 가장 좋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작품 선생님 목소리로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 좀 될까요? 그럴까요? 네. 네.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조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고맙습니다. 근데 신경림 시인께서 이 시를 낙타를 쓰신 때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지금 몇 년도에 쓰신 작품? 2008년이었죠. 2008년 시집. 2008년인가 2007년. 네. 그 정도. 그럼 그때도 이미 연세가 70 넘었지. 70 넘으셨을 때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보면 대단한 것이 일단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네. 비장하고 장렬하고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보여주시나 막 좀 시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멋지십니다. 하나도 힘을 잃지 않으셨네요. 2008년에 2008년. 네, 내신 10번째 시집에 실려 있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때 당시에 이 시를 쓰실 때 어떤 감정?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선생님. 하여튼 그냥 그때도 그냥 뭔가 세상이 좀 쓸쓸하고 내가 이제 떠날 때도 됐는데 네. 그냥 떠나기는 그렇고 뭔가를 또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시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지금 굉장히 그 삶과 죽음 막 이런 사실 거대한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가장 무거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죽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어깨 이렇게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렇죠. 이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뚜벅뚜벅 예, 자신 있게 걸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 담담하고 당당하고 예, 뭔가 하나의 흔들림도 없는 그래요. 예, 그러한 그 걸음걸이가 느껴져서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시였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시집에는 지금 보면 이제 그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아주 묵직한 주제들, 이제 그런 것과 함께 뭐 터키, 또 평양, 몽골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여행시들도 이제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난 2002년도에 이제 뿔이라는 그 작품을 출간을 하신 이후에 6년 동안은 책을 안 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집을 내셨는데 그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집에?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때까지 좀 써서 모은 것이 그때 낙타로 모아진 거죠.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인에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를 써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활하시다가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그냥 거예요. 삶으로 쓰는 거죠. 살면서. 그리고 그 나는 이제 한 가지는 뭐 이러이러한 것을 시로 쓰겠다 네네. 이렇게 거대한 생각을 가지고 시를 쓰진 않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이런 것을 그냥 시로 쓸 뿐이죠. 저는 이제 항상 그게 궁금해요, 저도. 왜냐하면 그렇죠. 시인분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그, 박목월 선생님께서는 시를 쓴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책상 놓고 앉으면 그 식구들이 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애기 업고 단칸방에 살면서도 방을 비워드리고 뭐 이랬다라는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식구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문태준 시인이라고 젊은 시인은 그 방송국 프로듀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게스트 들어가서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본인은 밖에서 시를 어떨 땐 적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참 그 다른데 다 다르죠. 네, 다 다르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부에서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써요. 자연스럽게 뭐 억지로 뭐 꼭 무슨 무엇을 쓰겠다 해가지고서 좋은 시 써야지 하고 엎드려가지고 좋은 시 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를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제 사시는 동안에 쓰시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것들에 그렇죠.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구나. 이런. 뭐, 모든 그것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러 뭐 꼭 이런 걸만 쓴다. 그래가지고 쓰진 네. 않지만 그렇지만 이 머릿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질서에 따라서 다 쓰기 마련이죠. 네. 그 시에 대한 어릴 때의 교육이 우리가 그렇게 섬세하게 잘 이루어지는 쪽이 아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시를 좋아하고 싶어도 시가 너무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중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어느 순간에 시인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하려면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다. 그냥 뭐 어디에 붉은색이 있었어 뭐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지점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섬세함의 문제인 거지 어렵고 이런 그 난해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네. 역시 그래도 시인들은 독자의 이해하는데도 좀 배려하고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독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중요시 하시는 또 우리 신경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코너도 굉장히 선생님께 딱 맞는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경림 선생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 남녀노소 없는 많은 팬분들이 궁금한 점을 좀 보내오셨어요. 영상 보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독자 질문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는 선생님의 갈대인데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시인이나 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경님 선생님 하면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시인이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궁금했던 부분들을 잘 이렇게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는 저희끼리도 이 질문을 서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경림 선생님의 작품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랑의 노래 오늘 굉장히 학창 시절부터 좀 좋아했는데 선생님은요? 예, 보니까 신문기사 예전에 보니까 안도현 시인께서는 그 신경림 시인의 그 농무를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다 이렇게 또 거론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도 사실 농무 때부터 선생님 시를 계속 지금까지 봐왔지만 저는 현역 시인이시고 지금도 계속 시를 발표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최근 시를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눈이라는 시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서러워하지 않을 테다. 이 세상에서 내가 꾼 꿈이 지상의 한갓 눈물 자국으로 남는다 해도 정말 좋은 시를 표현할 때 절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절창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독자 질문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는 시, 좋아하는 시가 있으신지 물어보셨어요. 내 시? 다른 사람의 시? 그냥 개인적으로, 네. 모든 시 통틀어? 네. 나는 영감을 받는 시 많이 있었어요. 선배들의 시. 그 중에서 임하의 3월 1일. 또 백석이의 또 남신이주 박시홍방, 남신이주 유동 박시홍방이라는 시가 있었고, 또 흰바람벽 있어 백석이의, 또 이용학의 북쪽 이런 시는 나한테 많은 영감을 줬죠. 지금 최근에도 시집이 새로 이렇게 다른 시인들의 시집이 나오면 좀 찾아서 보시고 이러시네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젊을 때처럼 남의 시에서 감명을 받지는 못해요. 아주 젊은 친구들의 시도 가끔 읽어보십니까? 읽어보죠. 젊은 사람들의 시를 가끔 읽어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게 많아요.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어린 시인들, 그러니까 30대들이라든지 별로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젊은 그렇죠? 시인들. 네. 다음 질문. 아닙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께 참 많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한국의 시성, 민중시인, 서정시인, 참여시인, 이렇게 여러 수식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있다면? 글쎄요, 그냥 서정시인 그래주는 게 제일 좋죠. 서정시인. 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시문학이 좀 위축되고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나오는 시들도 보면 좀 그야말로 난해함을 위한 시라 그럴까요? 또 지나치게 난해한 시들도 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말장난 같다라는 그런 시들이나 아니면 너무 또 지나치게 가벼운 이런 시 모양을 갖춘 무슨 에세이 같은 이런 시들도 많은데 시인으로서 요즘 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대체적으로 그리고 시의 미래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시가 더 안 읽히는 그런 세상은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시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시를 통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시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시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시는 계속 읽힐 것이다. 네. 다른 것하고도 다르죠. 시는 사람들한테 꿈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게 말하지. 말하자면 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읽힌다든가 옛날보다 더 많이 읽힌다 그런 거는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게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죠. 더군다나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시인데 언어란 게 뭡니까? 사람한테
뭔가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런 게 시거든요. 시라는 거는 꿈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건 꼭 질문의 답을 예. 정말 성심성의껏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인이 되고 싶다는 독자분이셨어요. 이제 등단 60년이 되셨는데 언제 처음 시인이 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리고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지, 플러스 여기에 제 질문을 하나 더 보탤게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등단을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는 제가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다만 좋은 시를 써서 발표하자. 좋은 시를 써서 발표하다 보면 시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시인이 된 거죠. 아, 그게 언제? 대학 다닐 때. 대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습작도 안 하셨습니까? 습작했죠. 아, 고등학교 때도 그러면 꿈은 꾸신 거네요. 꿈은 꿨죠. 네. 그냥 무작정 시가 좋으셨어요? 그렇죠. 아. 이제 시인이 된다고 그러면 주위에서 다 반대하죠. 또 굶어 죽기만 하니까. 그러면 네, 이런 젊은이들 이제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그건 뭐 많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읽고. 결국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시는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어떤 생각과 그 생각들을 어떤 철학으로 자기 걸로 만들고 그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시를 그냥 시처럼 그 쓰는 뒤에 얘기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좀 크게 이제 시인이 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시를 같은데요. 많이 쓰고 네. 많이 쓰면서 말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방법 그걸 배우고,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세상에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짧은 질문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신경민 선생님께 시란 무엇입니까? 그 참 어려운 질문이죠. 시라는 걸 시인들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답이 다릅니다.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가 다른 거죠. 저도 시라는 거는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말, 또 보여주고 싶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시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보여주고 싶은 것, 또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세상 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참된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시가 예술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술이 사실 뭐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결국 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또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될 겁니다.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아직 청춘이시다. 저는 사실 이런 글쎄 생각이 말이에요. 들었거든요. 근데 산에 갔다 와서 기운이 좀 나니까 목소리까지 변하는데. 그래도 등단 60년이 된 시인이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도전을 하고 이렇게 작품을 내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청년이시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시인이란 거는 죽을 때까지 청년이어야 되고 또 죽을 때까지 뭔가를 찾아다니는 탐구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한순간도 찾아다니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시인이라고 할 수 없죠. 올해 등단 60주년이시라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뭐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네, 전혀 없어요. 이게 선생님의 그런 어떤 소탈한 그래요. 네, 그런 면들을 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한데, 저 같으면 뭐 20주년, 20주년까지 안 가고요. 성대하게. 한 5주년만 돼도 막 그냥 전치상 차릴 것 저도요.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일정한 시기를 두고 작품 내놓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새로운 작품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하여튼 가급적 빨리 새로운 작품을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세 개의 작품을. 새로운 세계. 새로운 네. 작품 세 개를 한번 찾아보려고. 역시 청년이시네요. 멋지십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새로운 걸 좀 추구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찾아다녀야지. 참, 뭐 10분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나가는 자세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참 많은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항상 새롭게 청년으로 살아가시려면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하늘에 같은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뜨는 해, 지는 해를 함께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신경림 시인이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를 마무리하며 한 말인데요. 정말 바쁘고 각박한 시대. 어쩌면 시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